토트넘 허스퍼가 리버풀에 3대4로 졌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살아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무적인데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이 활용했는지, 그리고 경기 중에 전술 변화가 어떻게 0대3의 경기가 4대3까지 갈 수 있었는지 영국의 BBC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분석 내용,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또 칭찬한 내용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또 살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 영국 현지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의 대표격인 스카이 스포츠가 중계를 했는데 예? 토트넘 리버풀과 인연이 있는 패널들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로비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트넘에서 선수로 공격수 많이 활약했던, 저희가 이제 베르바토프 로비킹 예. 그 투톱 듀오를 많이 기억하고 있고, 또 이제 제이미 레드냅도 있고요. 예. 레드냅은 이제 뭐 토트넘과 리버풀 모두에서 뛰었었죠. 로비킨도 리버풀에서 잠깐 뛰긴 했어요. 아, 그거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 런던부터 리버풀까지 그 익스프레스 기차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라고 약간 조금 놀림을 당했었고 6개월 만에 떠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네스는 뭐 리버풀의 레전드예요. 그렇죠. 감독으로. 그 미드필더로도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고, 제라드 등장 이전까지 최고였죠. 그리고 또 이제 감독으로도, 물론 감독으로서는 좀 실패를 했었지만 그랬었죠. 그리고 뭐 이분들은 이미 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때도 방송에서 많이 또 분석을 하던 익숙한 분들이고요. 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전 경기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전술적인 해석을 해주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또 이 경기가 워낙 빅매치니까 서두에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분석을 했는데, 뭐 프리미어리그 올타임 톱스코어로 뭐 명예전당 1호죠 앨런 시어러, 그리고 뭐 리버풀의 라이벌인 이제 에버튼에서 이제 핵심적인 활약을 했던 미드필더 출신 리온 오스만이 출연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매치 오브 더 데이 분석부터 소개해드리면, 아무래도 이 라이언 메이슨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이 경기가 조금 두 얼굴에 가까운 경기다 보니까 토트넘이 초반에는 왜 안 좋았고 그걸 어떻게 반등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친구가 이 경기만이 아닌 맨유전도 그랬었죠. 그렇죠. 이 실점을 먼저 하고 나서 2대2 무승부가 됐었으니까. 결국엔 뭐 메이슨의 플랜 A는 뭐 좋지 않지만 또 대응은 나름 했다는 얘기인데, 우선 시어러가 토트넘의 어떤 점이 안 좋았느냐, 악몽과 같은 스타트라고 하면서 올 시즌 초반 15분 팀들의 실점 기록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시즌 그 15분 이내에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따져도 4번째로 많은 실점이라고 했었죠. 토트넘이 13골 실점했고, 승격팀인 본머스 12골, 그리고 강등권으로 추락한 레스터시티가 11골인데 흥미롭게도 리버풀도 9골이나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어러가 이 초반 연달아 나온 실점을 볼 때는, 이 장면까지 볼 때는 호플리스, 그러니까 토트넘이 희망이 없어 보였고 뉴캐슬전이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반복된 문제 때문이다. 즉 수비 참사가 일어난 이유가 같다는 얘기인데, 우선 메이슨이 오면서 분명히 경기의 세부 전술이 바뀌긴 했어요. 즉 아주 높은 전방 압박을 이제 구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압박이 촘촘하지 못했다. 시어러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어떻게 압박해야 되고 또 어디서는 머물러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콤팩트함을 유지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죠. 일단 뭐 그러니까 간격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톱들이 압박을 하면은 그 밑에서도 압박을 똑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간격이 일단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공격수들은 저렇게 벌려가지고 압박들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제 그 밑은 조금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앨런 시어러가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면서 파비뉴를 싹 보여줘요. 즉 골키퍼 그리고 센터백들을 압박하는데, 파비뉴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빌드업을 하는 또 미드필드잖아요. 여기를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뒀다. 파비뉴가 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호이비르나 스킵 같은 두 명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3톱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면 한 명은 최소한 가서 파비뉴를 압박해서 패스 줄기가 이어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이 없다면 당연히 빠져나오기 쉽다. 다만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지금 리버풀이 중원이 역삼각형 형태를 그리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호이비르나 스킵 중에 한 명이 이제 파비뉴한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의 구조 자체가 3-4-2-1 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원에 2명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 중앙 숫자 싸움에서 2대3으로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즉 스킵이 가게 되면 저쪽이 또 비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지금 보시면 이제 아마 아놀드가 내려와서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놀드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타이밍이 늦었고, 또 스킵이 안 올라오니까 파비뉴를 압박을 못 가고 연쇄적으로 이제 타이밍이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애매해지잖아요. 저기 3명 사이에 중간에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그 리버풀이 안 그래도 4-3-3을 쓰는 팀인데, 그런 팀 상대로는 그러면 3대3 숫자 싸움으로 가져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애초에 미드필드 숫자를 늘렸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제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 해리 케인이 파비뉴 쪽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해도 빠져나가는 게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 스킵한테 아예 손짓을 해요. 본인이 압박하러 가면서 알리송이 공 잡고 있으니까 내가 압박하러 갈 테니까 너가 뒤에 파비뉴 좀 막아줘 하고 이제 손짓을 하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 스킵이 알아요. 자기가 올라가면 자기 뒤가 또 털리고 뒤에 또 다이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백업 플레이가 없으니까 리버풀
리버풀은 결국엔 케인이 올라가니까 케인 뒤로 파비뉴한테 공 주고 땡큐 베리머치 하면서 들어갔다고 시어러가 얘기를 해요. 네. 단 2번의 패스 파비뉴 주고 파비뉴는 전방으로 찔러서 바로 골문으로 들어가더라. 네. 즉 전방 압박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다이어 포로를 지적하면서 얘기 드린 네. 건데 리버풀이 학포를 가짜 구번으로 뜨면서 굉장히 풍부하게 여기저기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안 됐다. 네. 시어러가 1차적으로는 이 전방 압박이 계속 안 된 상태도 있지만 시어러가 이제 경기 초반 장면을 얘기하면서 공에 대한 압박이 일단 없다. 그리고 선수에 대한 압박도 없다. 센터백이 포워드를 50야드 정도 움직이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 이거 심지어 3백이 다 학포 근처에 모여있다. 네. 학포가 움직이면 한 명은 따라 붙어줘야지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학포가 지금 뭐지 오른쪽으로 길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포를 따라 붙었어야 됐다도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다이어가 따라 붙으려고 할 때 애매하게 따라 붙었죠. 예. 그러면서 완전히 붙어주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닌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침투들을 계속 허용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결국에 이제 토트넘의 이 3백은 가짜 9번 전술에 당한 거예요. 움직이는 네. 3백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잉여 자원이 되고 공간을 많이 생기고. 사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기에는 그러면 저번에 한번 그 실험적으로 그렇게 뉴캐슬 전에 로메로를 중앙에 세우고 다이어를 왼쪽 스토퍼로 세운 적이 예.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포백 세웠다가 털리니까 이제 3백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은 학포는 가짜 9번으로 사실상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박스 바로 위쪽에서 움직이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로메로 같은 선수가 빠르게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다이어는 거의 이제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네,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채웠지 좌우 측면 공간을 커버를 못 해준 상태에서 오른쪽에 아놀드가 올린 크로스를 이제 네. 커티스 선수가 마무리할 때 포로도 결국엔 다이어가 학포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가운데를 붙어주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틈이 생겼다. 네. 물론 이제 크로스 퀄리티도 좋았고 피니치도 좋았다고 시어러가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토트넘 수비가 전열 정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네.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라이언 메이슨의 경기 도중 전술 변화가 경기를 바꾸지 않았나요? 하면서 이제 리온 오스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3대0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말씀드린 미드필드 구조 숫자를 바꾸게 되고요. 네. 이 변화 이후 토트넘이 골을 넣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제 경기 중계 중엔 이 장면이 안 잡혔어요. 네. 살라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살라 패키지 할 거라서. 근데 구석에서 살라가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메이슨 임시 감독이 케인을 불러가지고 손가락 2개 하면서 네. 그 포메이션 변화를 얘기한 거죠. 그 투톱으로 전환하면서 클루세스키가 내려가서 이제 미드필더 숫자 싸움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저희는 못 봤어가지고 사실 3-5-2로 전환한 거는 이제 클루세스키가 빠지고 파페사르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바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전까지는 그냥 밀리니까 계속 전술적인 지시에 따른 미드필더 구동이 아닌 밀려서 미드필더 구동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예, 이건 저희 못 봤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바꾼 거예요. 네. 클로스틱을 내린 거였다. 네, 그리고 그 전술 변화는 완전히 뭐 제대로 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면서 BBC에서 이제 넓은 화면, 이것도 중계 화면이 아니에요. 따로 잡은 화면을 보여주니까 케인, 손흥민이 딱 투톱으로 정확하게 올라가고 클루셉스키가 이제 오른쪽 메잘라 자리로 내려가면서 역삼각형 3미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온 오스만이 손흥민과 케인이 더 가까워졌고 클루셉스키를 3미들로 두면서 말씀하신 미드필드가 3명이 되면서 더 많은 거리를 커버하기 쉬워졌다. 즉 수비 네. 안정을 갖고 오기 위한 그렇죠. 3대0이 됐으니까 네. 그런 변화를 준 거고 또 하나 공격적으로는 윙백이 이제 조금 수비 부담을 덜면서 올라갈 네.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 3미드를 구성하게 되면서 미드필더 숫자 싸움도 되게 됐고 거기다 이제 공격적으로 나갈 때 윙백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좌우 메찰라들이 커버를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3-5-2 포메이션이 더 수비적인 포메이션이지만은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윙백들한테는 자유도를 주는 포메이션이기도 한 거거든요. 특히 페리시나 포로 같은 공격력이 좋고 수비력이 안 네. 좋은 그 윙백을 쓸 때는 차라리 이렇게 미드를 높이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렇죠. 레서시티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 할 때 예, 그때 비스마 그랬었죠. 효과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윙백하고 또 동선이 안 겹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변술 변화 이후에 토트넘이 골을 넣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경기가 시작되거든요. 포로하고 페리시치가 넓게 벌리니까 간격이 생겼을 때 벤 데이비스가 페리시치 주고 페리시치가 호이비에르한테 주고 네. 호이비에르가 손흥민 선수한테 주면서 드디어 근거리 선수들이 있으니까 패스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토트넘이 전반전에 보여준 가장 좋은 플레이였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그 스킵이 순간적으로 프리가 됐어요. 네. 숫자적인 우위가 쿠르세스키가 내려오면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페리시치가 쭉 올라간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저희가 얘기 드렸던 리버풀 수비의 최대 약점이라고 했던 그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페리시치가 볼을 받으니까 이때는 이미 코나테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따라 붙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방에는 반다이크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다이크가 급하게 페리시치를 잡으러 갔다가 딱 접으니까 결국은 제껴질 수밖에 없으면서 민망할 정도로 미끄러져 넘어졌었죠. 반다이크가. 예, 그러면서 또 페리시치가 침착한 크로스를 반대로 옮겨서 케인이 거의 프리 찬스에서 득점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투톱으로
수적으로 뛰니까 손흥민이든 케인이든 침투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예? 슈팅할 수 있는 위치를 잘 가기도 편하고 또 이전에는 수비가 불안하니까 페리시가 이렇게까지 못 올라왔는데 3미들로 바꾸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잘 풀려서 추격골을 넣고 이게 좀 자신감을 줬다. 네. 그리고 그 이후 후반전에는 이런 효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케인이 골 넣은 것도 골 넣은 거지만 후반전은 손흥민 선수가 빛났잖아요. 네, 뭐 거의 손흥민 선수를 가장 위에서 뛰기에 계속했었죠. 예, 그러면서 리온 오스만이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배치되면 뒤로 달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인 선수가 된다. 즉 손흥민 선수는 뭐 지금 콘테가 메잘라로 썼고 여러 가지 역할을 뭐 두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대 수비 뒤를 팔 때 최강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3미들 구성에서 이제 클루세스키의 유연한 움직임을 이제 강조해요. 예.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다시 똑같이 3미들 위치에 클루세스키가 있다가 클루세스키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 미드필드진도 3대3으로 이제 중앙에서 숫자를 맞춰주거든요. 예. 이때 이제 스킵이 오른쪽에 포로한테 공을 연결하는데 클루세스키가 3미들 거리에 있다가 다시 원래 있던 오른쪽 윙 포워드 위치로 이동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네. 리버풀의 그 뒷공간, 리버풀의 약점이죠. 네. 거기를 파고들게 됩니다. 바로 이제 메잘라가 하는 역할인 그렇죠. 거죠. 메잘라 자체가 미들과 사이드의 합성어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중원 역할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측면 역할까지 한다라는 의미인 건데 예, 그 효과가 제대로 드러났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침투가 됐을 때 또 이 상황에서는 클루세스키가 손흥민 선수의 침투 배후 공간을 잘 보고 절묘하게 스루 패스를 줬고 네. 리버풀 수비수들은 또 손흥민 선수가 뛰어 내려오면 뭐 막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달려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침착하게 잘 컨트롤하고 오른발 감차까지 했고 결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라스트맨으로 뒀다라고 오스만이 얘기를 해요. 손흥민 라스트맨 전술을 쓰니까 리버풀 수비수들이 움직이면서는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슈팅까지 잘했는데 골포스트를 때리는 네. 이게 좀 들어갔더라면 정말 또 빠르게 좀 역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어찌됐건 이건 이제 골대를 맞추고 무산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라스트맨으로 두는 전술 그리고 3미들 전술이 토트넘의 추격전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장면도 보시면 또 손흥민 케인이 위아래로 있어요. 손흥민이 위고 케인이 아래예요.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침투할 수 있고 윙백도 높아질 수 있고 3미들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들이 계속 작용이 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돌아 들어가면서 추격골을 넣게 되거든요. 예. 이때 이제 이 골이 이제 추격골이긴 했지만 이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심리적으로나 또 시기적으로나 남은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준 거죠. 네, 특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페리시치하고 손흥민하고 둘이 이제 약간 교차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안 그래도 아놀드가 저 위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그 전술적인 방안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코나테가 양쪽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에 한순간에 이제 손흥민이 먼저 빠져나가서 이제 거기서 골이 나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경기 전 프리뷰 때 말씀드린 네. 아놀드를 미드필드로 쓰는 거 좋지만 그 뒷공간이 너무나 넓다. 근데 네. 그거를 토트넘에서 사실 인지했다면 애초에 플랜 A부터 이렇게 가져갔더라면 예, 좀 그런 아쉬움이 예, 있죠. 애초에 3-5-2로 준비를 했으면 더 리버풀을 괴롭히기 쉬웠을 그러니까 텐데. 리버풀이 4-3-3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놀드를 중앙으로 올리면서 3-2-4-1 포메이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드필더 구조를 4명으로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중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 이게 페널티킥 실점하고 나서 전술 변화하고 나서는 너무 잘 적중했었으니까. 예. 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적중 안 했으면 역시 뭐 생각과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게 결국 통해가지고 사실 그 이후 스코어로 놓고 보면 3대1 토트넘 승리거든요. 예,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메이슨이 경기 중 대응을 잘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아니다. 이걸 플랜 A를 했어야 되는데 플랜 A를 잘못 짰다. 네. 경험 미숙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어찌됐거나 이 3-5-2는 통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침투도 했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네. 오프사이드 라인에 안 걸려야 되니까 움직이다가 이제 로메로가 스루 패스를 준 것을 받아서 이제 뒤로 들어갔을 때 네. 알리송과 1대1 기회를 해결했는데 이제 BBC의 이제 분석은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또 이 골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과 위치를 좀 칭찬을 합니다. 제이미 레드넵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BBC는 팀적인 움직임을 얘기했다면 네. 스카이 스포츠는 개인적인 움직임을 집중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코나테가 자신을 못 보게 예. 일부러 시선 뒤로 움직였다. 왜냐면 이게 공이 저쪽에 있으니까 코나테가 이렇게 계속 볼 수는 없고 거기다가 그 아까 BBC 장면이랑 겹쳐서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코나테 뒤에서 계속 움직이면서도 옵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게 예.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그렇죠. 라인에 탔다가 빠졌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빠르니까 뒷공간에 뚝 치고 가면 공 받아갖고 주워먹기 이게 아니라 오프사이드 트랩에 안 걸리면서 나를 마크하는 수비수의 시선까지 빼앗고 타이밍을 빼앗는 사전 오프더블 움직임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빠른 선수인 건 맞긴 한데요. 예전 한창 때와 비교하면 속도가 줄어든 것도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최근은 최고 빠른 속도가 32km/h 후반대가 나와요. 예, 예. 근데 원래 손흥민 선수는 33km/h
클럽 이상 나오는 선수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기록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3km 이상을 그렇죠. 달린 거를. 그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그래도 속도는 한창 때보다는 조금 내려온 건 예, 맞지만 느리다는 안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전히 빠른 선수지만은 그래도 워낙 빨랐으니까 예. 그거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졌지만은 이런 영리한 움직임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잘 움직였지만 사실 더 뛰어난 월드 클래스 수비수라면 그런 것조차도 시선이 넓어서 볼 수 있을 텐데 레드네빈 얘기를 해요. 코나테는 손흥민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전혀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다가 놓치면 모르는데 아예 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스가 왔을 때 또 여기서도 네. 터치 안 좋으면 솔직히 크게 그렇죠. 따라오거나 공 튀어나가거나 하는데 오른발로 슈팅했잖아요. 근데 오른발로 그걸 또 잡아놓는 손흥민 선수 특유의 그 러블리한 터치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마무리까지도 골키퍼랑 각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잘 때렸어요. 예. 사실 코나테는 그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경기에서 코나테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비를 보여주긴 했어요. 반응 속도 같은 거는 상당히 빨랐는데 본인은 그러면은 뒤에서 손흥민이 잡아도 자기가 따라가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건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터치가 워낙 좋았다 그렇죠. 보니까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니까 따라 붙을 수 없었던 거였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코나테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네. 터치 한 번만 삐끗해도 사실 수비가 금방 붙고 동료 커버도 들어오고 중심이 무너지는데 너무 잘 잡아놨어요. 그럼 실제로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막아내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코나테가. 예. 그러면서 이제 로비킨도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훌륭한 그레이트라는 표현 썼어요. 퍼스트 터치였다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러블리한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골이 나온 것이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빠르니까 뒷공간으로 패스 주면 넣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 공을 관리하는 고도로 정밀한 축구의 그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들은 뭐 수비수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침투하는데 만약 설사 코나테가 날 안 보고 있더라도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터치 하나도 신경 써서 가져갔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로비킨도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로 끝났는데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전반기 때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골을 이거밖에 못 넣냐, 에이징 커브 왔다,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라스트맨으로 최전방에 쓰고 최근에 폼도 끌어올리고 여러 가지로 맞는 조건이 되니까 최근의 득점 기세를 보자면 손흥민 선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 벌써 32경기 10골 5도움이면 네. 뭐 부진하다라고 할 정도의 기록은 아니지 않나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시즌 초부터 물론 뭐 부상도 있긴 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면은 손흥민 선수 개인 기록 자체는 지금 15골 이상 넣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번 시즌에 운이 안 따랐다고 메이슨 임시감독 경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골대만 5번 맞췄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한다면 올 시즌 충분히 20골을 넣을 수 있는 또 실력자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상, 뭐 불운 그리고 그 전술적인 부분 이런 네. 것 때문에 골이 줄어든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대가 되면서 꺾였다. 이건 좀 아직은 섣부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 페리시치하고의 공조는 지금 잘 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적어도 왼쪽 라인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라인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포로도 수비적으로 너무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술적으로 잘 보완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클루세스키가 확실히 폼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은 할 필요성은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전반기 때 그리고 뭐 시즌 내내 토트넘이 어떻게 좀 변화해서 손흥민 선수를 살릴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가장 좀 잘 활용될 때가 투톱으로 쓸 때다라는 얘기도 드렸었고 그게 지금 적중해 가는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토트넘의 이적설을 보면 메디슨이라든지 뭐 혹은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제 이 선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창의적인 선수들의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선수가 와야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는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손흥민 선수가 그런 메짤 역할을 하면 이거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팀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다만 근데 그러려면 케인도 남아야 되죠. 그렇죠. 예, 케인이 미드필더 역할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토트넘은 4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밤 11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 있고요. 이어서 유로파리그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죠. 5월 13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에스턴 빌라전 그리고 브렌트포드와 홈 마지막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와 시즌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남은 4경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면서 올 시즌 몇 골로 뭐 마치게 될지 그리고 통산 103골이거든요. 이게 자신의 우상이었던 호날두의 프리미어리그 통산골과 이제 동률을 이루게 네, 됐는데 한 골 더 넣고 호날두를 넘어설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현지 반응, 현지 분석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